제주도 산지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30mm, 전북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가 앞으로 15년간 적용될 장기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상장사 8개 중 1개꼴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세 속에서 우리 증시가 소외된 이유 짚어보고 2월 시장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주요 주간 증시 일정도 짚어드립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해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제 정부가 공개를 했는데 매장 가능 지역으로 꼽힌 곳이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이제 넓은 범위 해역이고 광구 번호도 있습니다. 8광구, 네. 그다음에 6-1 광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돼 있고요. 과거에 또 상업 생산을 했던 동해가스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 네. 그런 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심해자원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사에 의뢰를 해서 탐사한 결과이고요. 이제 석유 환산 기준으로 이 일대 해저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네. 이제 최대 140억 배럴의 추정 매장량은 이제 동해 가스전과 비교를 해보면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2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석유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꽤 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장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440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곳에 매장돼 있는 그 매장 가치가 2,2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5배의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걸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 해당 사실을 알렸을 정도로 정부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해 석유가스전이 사실 이제 처음 뚝 무슨 나온 건 아니고요. 1970년대부터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막대한 매장이 또 발견됐다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들어볼 만합니다. 네. 과거보다 일단 탐사나 시추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매장 가능성이 나온 8광구나 6-1 광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충분한 자료 축적이 이루어졌고 네.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 분석은 최근에야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석유가스전 같은 개발의 단계는 이제 이번에 나온 탐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탐사 결과를 토대로 탐사 시추 과정이 있습니다. 시추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상업 개발 이렇게 네.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현 단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추정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는 탐사의 시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탐사 시추 단계에서 이제 정확한 매장량 그걸 토대로 상업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실제 상업 생산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탐사 시추는 현재 내후년까지 2026년까지 진행될 계획이고요. 최소 5공 이상, 그러니까 구멍을 5개 이상은 판단 얘기죠. 시추를 할 계획이고 이 한 공을 시추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시추 탐사에 성공할 확률이 20%가량이라고 하는데 네. 20%라고 하면 높지 않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 세계 그런 여러 타 광고와 비교를 해도 성공률은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이제 상업 생산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네. 이건 상업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2027년이나 2028년쯤 상업 생산을 위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실제 상업 개발, 상업 시추에 들어가는 거는 2035년쯤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던데요. 네. 이제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 내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제곱미터당 최고가를 경신한 광역 지자체가 6곳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이제 1억 원을 훌쩍 넘는 곳이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 한강이라는 곳이 3.3제곱미터당 1억 3,771만 원. 네, 분양가가 네. 책정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예. 직전 최고가가 2022년 3월에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의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곳인데 당시는 3.3제곱미터당 6,50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죠. 올해 1월에 그러니까 포제스 한강과 같은 달에 공급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분양가 네. 기억하시죠? 이곳이 또 로또 청약으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탄 곳이잖아요. 네네. 6,83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이고 포제스 한강은 강북인데 네. 포제스 한강이 훨씬 비쌌던 게 그렇죠. 원래 보통은 반포가 더 분양가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은 6,831만 원. 만약에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다고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네. 포제스 한강은 아마 뛰어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예상. 놀랐던 게 부산에서도 지금 최고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예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에 분양한 수영구 민락동의 네. 테넌바움 294-2 이 단지가 네. 3.3제곱미터당 6,093만 원. 그래서 부산도 분양가 6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전, 충청, 전북 등에서도 역시 분양가 최고 경신 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분양가가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대구가 대표적입니다. 네, 네. 이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고 전반적인 청약 수요가 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배달 업체 쪽 1위 가장 점유율이 높은 지역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크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데 우아한 형제들이 이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네.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정책 변화를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장 주문을 받는 것도 배달 주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중개 이용료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 무료 정책 축소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포장 중개 이용료가 배달 중개 이용료와 같은 요율을 적용을 해요. 6.8%.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6.8% 680원을 이제 점주들은
중개 이용료로 배민에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신규 가입 점주에게 적용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무료 정책을 아까 축소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점주들에게 이제 부과가 될 텐데요. 점주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달 아니고 포장까지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면 결국 뭐가 남겠냐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자연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음식값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점주들이 이제 배달 아닌 포장을 해서 직접 수령해 가면 사실 단돈 얼마라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음식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포장 중개료 이용료가 없었으니까 사실 점주 입장에서 할인을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진다라고 봐야 된 거고 네. 이것만 해도 이미 간접적으로 음식값 인상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배달이 아닌 포장에 대한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게 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또 다른 플랫폼 요기요라든지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미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 받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네. 업체 쿠팡 이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에서 배달 주문을 했었을 때 배달 기사의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 맞죠. 근데 포장 주문은 소비자가 직접 수령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포장 주문에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맞냐? 이건 좀 선을 넘은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1960년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1960년대생 과거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돼서 386 세대라고도 불렀고 요즘에는 미처 세대, 네. 미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마처 아니에요, 마처. 죄송합니다. 미처 세대래. 아이고 제가 미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실 죄송합니다. 수도 있어요. 이게 가끔 마처 저도 세대. 방송하다 네. 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이 나갈 때가 있어서. 마처 세대로 네. 네, 공식 정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의 말을 떼고요. 네.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들한테서 이제 처를 어떻게 떼서 보면 참 고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처 세대. 마처 세대. 네.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65세 이상의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9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3명 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44%가 월 평균 73만 원의 용돈을 부모에게 지급해 드리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네, 10명 중 네. 네, 44%가 네. 그래요? 월 평균 73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요. 네. 아울러 응답자의 4%는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을 하면서 이제 월 평균 164만 원을 여기에 지출하고 1960년대생이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네. 90%는 또 계속해서 건강이 허락하면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 결과도 나왔고요. 응답자의 52%는 퇴직자였습니다. 네. 이 퇴직자들 중에서 54%는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의 개수도 평균 2.3개에 달한다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처 세대 네. 위아래로 참 치이는 그렇죠. 세대일 수도 있는데 낀 세대라고도 예, 볼 수 낀 있겠죠. 세대. 근데 이 60년대생 3명 중 1명이 네. 자기 자신은 고독사할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정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네. 우울한 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걱정되는 설문조사 네.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응답자의 3명 중 한 꼴 30.2%가 스스로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게 경제적인 게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는 더 높게 나왔어요. 49.9%. 네. 월등히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노후 대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되고 부모도 부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녀에게도 부양받지 못하는 이런 낀 세대가 이런 결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89% 사실상 대부분이죠. 본인이라고 답했지만 네. 이 중에서 62%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그럼 나머지 38%는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노후 준비 방법은 대부분 80%가 국민연금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응답자의 98%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86%는 이런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었고 상당수는 현재 이런 돌봄 서비스 현재 상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15년 동안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실무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고 원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자, 과연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상용화가 가능할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자, SMR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척 불러주셔서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 고비는 좀 와주셔서. 넘겼습니다. 네, 네, 한 고비 좀 넘기셨어요. 지난주까지 무척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과는 달리 이제 대형 그 원전 최대 3기 또 소형 모듈 원전 1기 총 4기를 새로 짓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재생에너지 쪽보다 다시 이제 원전으로 그 수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원전.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가려면은 무탄소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하고 원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어떻게 조화 있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느냐. 네.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고요. 예. 이번에서도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간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10%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9% 정도 됩니다. 네. 9% 정도 되는데 2038년에 30% 넘습니다. 네. 무려 3배 넘게 증가하죠. 그런가요? 반면에 원전은 지금 한 30% 남짓하거든요. 네. 그런데 2038년에 35%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럼 그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재생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네. 큰 도전 과제를 안았어요. 왜냐면은 2020년이 우리나라가 가장 최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한 해입니다. 네. 그 해에 4.6기가와트가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8년까지 15년 동안 네. 매년 6.6기가와트씩 넣어야지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서 정말로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재생에너지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네. 거기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래가지고 네. 제안했는데 아주 큰 숙제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적에 싸게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10% 이하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도 그 정도는 받아주자. 하지만은 이게 한 30% 수준하면은 이거는 비싼 에너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난 한 5, 6년간을 보게 되면은 한때 낮아졌다가 다시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재생에너지가 나아지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네네.
일단 SMR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네.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교수님. 뭐 SMR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네. 이제 작죠. 보통 지금 통상의 원전은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 더 큰 거는 1600메가와트짜리도 지금 네. 전 세계에서는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그보다 3분의 1 내지 5분의 1 작은 300메가와트 정도 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이니까 스몰 맞습니다. 그 모듈이니까 모듈러. 예. 자, 그다음에 리액터는 원자로고요. 리액터가 원자로. 예. 예. 네. 모듈 타입은 뭐냐면은 네. 원자로는 사실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원자로를 갖다가 하나의 이런 공간에 네. 하나의 원자로 용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네.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제작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설치할 적에도 좀 쉽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듈들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블록 연결하듯이 블록 할 수 연결시 있다는 연결하게 말씀이신 되면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거는 170메가와트를 한 모듈로 하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한 300메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2개 모듈만 공급하면 되고요. 600이 필요하다 그러면 4개 모듈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제시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얼마의 단위로 한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SMR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하는 거는 한 모듈을 170메가와트를 잡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개발한 어떤 내용은 한 모듈을 갖다가 77메가와트를 잡은 것도 있고 네. 어떤 데는 300메가와트를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발자가 적정한 수준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 사실 원자로 하면은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데 이게 기존 원전보다 작을까 소형이. 지금 말씀하신 170 모듈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은 이제 네. 경락 건물을 갖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경락 건물이 굉장히 큰 빌딩이죠. 거기 안에는 보통 25층짜리 아파트가 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것이지요. 네. 이 경락 건물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 안에는 원자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원자로하고 뭐 증기 발생하고 여러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을 적에 네. 그 모듈의 사이즈는 경락 건물 사이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네. 대략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즈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기존 대형 원자로의 원자로 뭐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거기를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 이런 네. 걸 다 모아놓은 최적보다 이 SMR의 최적은 또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 SMR을 처음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이번에 공식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수님? 사실 뭐 SMR은 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기술 개발을 넘어가지고 시장 진입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적어도 2030년대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기술 개발을 갖다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전원 계획에 넣어야지 이것이 상용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나중에 작품을 내놓을 쪽에 충분히 경쟁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작고 출력은 작은데 크기와 출력을 줄여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갈 적에 어떤 시장은 뭐 1,000, 2,000을 요구하지만 어떤 시장은 500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 다양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 볼 적에도 네. 작은 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그 안전 마진 같은 걸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은 100km를 제한으로 두고 승용차는 110km 아닙니까? 네. 그건 뭐냐면은 대형 트럭이 아무래도 소형 트럭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형 모듈 원자로 가게 되면은 안전성이 더 커지는데 물론 대형 원전도 충분하게 안전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이 소형 모듈로는 이 안전 시설을 갖다 단순화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그런 안전성을 갖다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 비상계획 구역을 갖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사실은 뭐
저로서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EU에서 이 원전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했죠. 근데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원전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비상구역을 갖다가 설치하게끔 되었습니다. 대형. 네. 대형. 그런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걸 인허가 심사를 받았던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거는 발전소 외부에는 비상구역을 갖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뭐 도시 가까이 설치해둘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예. 뭐 예.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서 입지 선정이 자유로운 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물론 조금 이제 전에 그건 출력이 낮으니까 네. 그런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네. 인허가 심사 네. 통과됐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혹시 뉴스케일인가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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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되는 거죠? 상용화를 추진을 하다가 네. 중단시켰습니다. 그 왜요? 이유는 뭐냐면은 비싸서 그렇습니다. 어. 이게 좋은데 값도 싸면은 벌써 다 성공했죠. 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네. 좋으면은 항상 거기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경제성을 갖다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SMR들이 많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70에서 80종을 개발한다는데 아 그래요? 사실상 상업 시장을 노리고서 진지하게 가고 있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0여 종은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가격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싸게 네.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이 미국 일단 기술 개발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면요? 미국의 원자력 투자는 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쫓아갈 수가 없어서 미국은 뭐 SMR에 돼 가지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제 기억에는 적어도 10여 년 전 이상부터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해왔고요. 네. 지금 상업화의 목전에 있는 것들은 이른바 얘기하는 제3세대형인데 네. 제3세대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다 물을 써가지고 네. 원자로를 냉각하고 그걸 써가지고 전기를 갖다 생산하도록 에너지 변환을 하는 것인데 네. 미국은 더 나아가서 제4세대형 예를 들면 물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액체 금속이라든가 그런 걸 네. 써가지고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냉각을 하는 그러한 원자로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네.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고 우리나라가 참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3세대 노형 물로 네. 생산하는 거 그거는 네.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3세대 원자로용 뭐 프랑스의 EPR이라든가 미국의 AP1000 이런 것도 제3세대 원자로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그거- APR 1400이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우선 대형 원전 이게 3세대형이라 그런다면은 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경수로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형 원전이고 네. 그 대형 원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경쟁력은 뭐 세계 탑이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체코에서도 프랑스하고 붙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걸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든 기술 역시도 기술의 베이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4세대 원전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상용화까지 가는지가 궁금해요. 정부의 의지는 이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얼마나 그 경제성이 있느냐가 관건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그게 우리나라 SMR 개발 그 역사를 좀 보자면은 네.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스마트라는 100메가와트급 SMR 갖다가 스마트.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조인트 스타디를 했습니다. 이게 네. 사우디에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당시에 사우디가 1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네. 뭐 대단한 돈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대형 원전으로 선회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비싸서 예. 대형 원전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그걸 중단시켰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네. 이제 원자력 산업계 연구회가 스타트를 시작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국가로부터 R&D를 받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역사는 적어도 한 2020년까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은요. 그러면 네. 이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뭐 그거 다 알면은 벌써 제가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지요. 근데 어쨌든 뭐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네. 그래서 2020
2022년도에 이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 표준 설계 인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기술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규제기관,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네. 그로부터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근데 기술적 구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컨펌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경제성으로 확인하는 단계는 이제 34년에 그걸 도입하면서 이제 경제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확인하게 되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70메가와트 수준으로 이걸 잡은 것도 네. 경제성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하면서 안전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기의 단순화 이런 걸 갖다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기기의 단순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원전은 매우 강력한 규제 사항을 합니다. 이게 네. 안전성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건 규제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단순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이것이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그런 규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용화 될 때까지는 그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을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럼요. 혹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는 대목인지도 좀 짚어주세요. 제일 우려하는 건요. 예, 원자력 기술 개발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립니다. 네, 흔들면 안 됩니다. 네. 제일 우려하는 건 흔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PR 1400에 성공하기도 1993년도에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종집을 찍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이걸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진호해 주는 게 첫 종집을 번째고요. 찍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야? 종집을 찍었다는 거는 이게 제 기억에 2001년도에 예.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네, 그것이 네.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진 건데 네.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계실 적에 이제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거의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정부가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SMR도 똑같습니다. SMR도 똑같아 가지고 이것이 적어도 2003년부터 20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단에 발족한 게 작년이니까요. 네, 네. 34년까지 준공까지 11년인데 네. 그 사이에 이 기술 개발이 꾸준히 돼 가지고 건설까지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네, 2년마다 네. 바꾸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건설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그동안 것이죠. 네, 예. 허사로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성공해야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3세대 원자로형이 안전성이 있어가지고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은 사용 후 해결료 이 고준위 폐기물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유럽에서 텍소노미의 원자력을 넣으면서 네.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제4세대 원자로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4세대 원자로는 그 특성상 네.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네. 원자로 내부에서 태워서 없앨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제4세대 원자로입니다. 물론 그것도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충분히 경제적이 일단 있어야죠. 사용 후 핵 연료는 땅속 깊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리사이클하는 개념을 한다면은 말씀대로 원자로 기술 개발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땅속 깊이 묻으면 됩니다. 묻는데 이제 땅속 깊이 묻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공원하고 영구히 격리하는 거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10만 년 보관할 수 있냐, 20만 년 보관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이 뭐냐면은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해결을 갖다 지하에 묻었을 적에 그것이 인간 공간에 언제 얼마 후에 위해를 줄 것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5만 년 후에 이것이 올라와서 인간 공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영향도 굉장히 낮다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5만 년 후를 걱정하실 것이니 아니면 기후변화가 2100년까지 뭐 1.5도씨까지 해야 되는데 80년 후를 걱정하실지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 정책 시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SMR로 이제 하게 되면 아리백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역행해서 혹시 수출에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리백은요. 이거는 민간 기업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네네. 이건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탄소 국경 조정세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네네. 국가 간의 일종의 관세 장벽과 똑같습니다. 네.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무역 장애 요건이 될 거냐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탄소 국경 조정세와 같은 탄소 장벽이 됩니다. 그게 2026년부터 본격 맞습니다. 시행되잖아요. EU에서는 본격 시행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에 따라서 준비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리백 갖고서 그러면은 이 무탄소를 갖다 100% 갈 수 있냐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 태양광 같은 걸 쓴다면은 낮에는 쓸 수 있지만 밤에는 못 쓰잖아요. 그렇다면 밤에는 우리가 다른 탄소 전원을 쓰게 됩니다. 그럼 네. 탄소 전원을 아리백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그 REC라고 재생에너지 서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사게 되면은 네. 그걸 갖다가 밤에 네가 탄소 전원을 쓴 것도 상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장부상으로만 상각해주면 실질적으로는 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M을 갖고서 이걸 사실은 그래서 원전과 재생을 갖고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이 전기에는 40%는 무탄소인데 60%는 지금 유탄소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유탄소 전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아리백할 것이냐. 60% 전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내면 돼요. 그게 녹색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전 갖고서 싼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은 네. 그 녹색 프리미엄을 낸다 해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싸지지 않으니까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아리백을 간접적으로나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한 부분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환경도 생각하고 공급 안정성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생각하는데 이걸 다 갖추는 거를 갖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어떻게 좀 배분을 잘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3박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 환경성이죠. 경제성,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 에너지 네. 안보를 포함해서 이 3박자를 갖추는 에너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전원 기획도 그렇고요. 에너지 기획도 그렇고요. 장점은 크게 갖고 단점은 줄여나가게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고 아주 이 우리나라 사회에 경제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번에 나온 정기본도 사실은 이것은 에너지 믹스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큰 고민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걸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화로운 균형점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명이 바뀌었죠? 네, 이제 6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꾸준히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좀 제동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증시 흐름 지난주 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뭐 다우가 많이 올랐지만 지난 네. 한 주간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0.98% 빠졌고요. 나스닥은 네. 마이너스 1%로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는 급락은 아니지만 좀 부진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던 게 좀 컸고요.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좀 주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이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진 게 좀 하나의 하락의 원인이었고 네. 그러나 이제 좀 반대 현상은 그동안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는데
주 후반에 이제 갭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부 유통회사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보다 좀 잘 나왔죠. 그래서 네. 뭐 아마 갭이라는 의료업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8%나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에 좀 이제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좋았고 또 자동차주들도 GM과 포드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AI 독주 현상이 조금 약간 끝나면서 부진했던 소비재가 좀 올라가는 게 좀 최근에 미국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PC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물가만 보면은 그래도 좀 안 좋았던 게 네. 그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물가인데 근원 물가가 일단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라서 이게 시장이 예상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을 한 번 더 하면 좀 더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 반올림을 해서 보니까 2월 달에 2.81%였거든요. 네. 3월이 2.81이었어요. 똑같은데 아, 4월은 4월이? 이번이 2.75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2.8로는 똑같지만 네.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니까 낮아졌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일부 안도했는데 근데도 미국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직은 반으로 보는 게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이제 윌러라는 그 연준 이사분도 마찬가지로 네, 네. 3개월은 더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3개월 정도 안정된 데이터로 확인해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일단 물론 데이터는 잘 나왔지만 시장은 좀 한두 달 더 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물론 괜찮았죠. 네, 오늘 얼마로 끝났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2,682포인트까지 올라서 1.74%나 네.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844포인트 0.56% 상승을 했는데 네. 뭐 오늘은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도 좋았는데 네. 모든 관심이 그 동해 가스전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 종목 주가가 어땠어요? 네,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가 네. 상한가를 갔고요. 아, 이제 그러나요? 30% 올랐는데 뭐 석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네. 이 가스전이 또 개발이 되면 아마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이번에 개발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이거는 내년에 이제 그 타당성 평가를 해서 상반기까지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돼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시장에선 일단 이제 뜻밖의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제 좀 흥분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어떻게 체력이 어떻다고 보세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건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오늘은 좋았지만 최근 한 달 정도 보면 미국이 오를 때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은 좋았지만 한 달 동안 너무 부진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오늘도 2차 전지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2차 네.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좀 힘이 없다는 거. 이 양대축이 올라가줘야 증시가 좋은데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해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5월 이제 말로 갈수록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실제 아시아 쪽에서 네.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돈들을 좀 빼고 있어요. 아, 뭐 중국도 그런가요? 빼고. 오.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전히 자금이 들어가는데 네. 선진국 말고 이제 신흥국이라 그러죠. 이쪽에선 좀 자금을 좀 빼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일단 돈을 좀 빼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거 뺀다고 뭐 증시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매수 주체가 없거든요. 개인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기관들도 관망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야 돼요. 근데 이들이 좀 빠지니까 네. 시장에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이제 파업 이게 주가 하락의 어떤 한 원인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당일에는 좀 영향을 줬어요. 그때 이제 뭐 7월에 파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왜냐면 가뜩이나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HBM 뭐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아니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약간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IT 유력 기관지에서는 이제 7일 날 이제 단체 행동 선언에 대해서
디램과 낸드 생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영향 이번에 이런 파업 이슈가 실적이나 이런 쪽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했고 또 대부분 공장이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은 좀 적을 걸로 했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도 안 좋을 때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일부 영향을 받은 거지 실제 이거 하루 딱 그 단체 행동 때문에 그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는 분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에도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난주에 제일 이슈였죠. 사실 이제 제일 이슈였는데 어쨌든 2심 판결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이 17.73%인데 네. 이게 한 2조 원 이상 되거든요. 근데 1조 3,808억 원을 이제 노세훈 관장한테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마련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SK 지분을 팔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SK 실트론이 있거든요. 네. 이 회사 뭐 지분을 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가장 이제 좋은 거는 SK 주가가 오르면 돼요. SK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본인의 보유 가치가 올라가니까 팔 때 이제 그만큼의 자금을 좀 이제 부담 없이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SK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SK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SK 주가를 부양하지 않겠냐, 뭐 네.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좀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이제 2심 판결 이제 3심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노세훈 관장 입장에서도 돈을 주고 받기 위해선 결국 핵심은 SK인 것 같습니다. SK 이 지분 가치 네. 요거를 올리는 게 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5월 그 우리 그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지금 수출이 그 계속 증가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8개월째 수출이 증가했고요. 이번에 11.7% 정도 증가해서 좋게 나왔고 근데 좀 아쉬운 건 반도체만 너무 독보적으로 좋아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지금 이번에도 54.5%나 아, 그랬나요?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그 업종들도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반도체가 압도적이니까 네.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좀 특징적인 거는 원래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은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1위였는데 이번엔 다시 중국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게 좀 이번에 좀 약간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진 중국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어떤 좋았던 업종이 그 네. 선박 업종, 선박도 네. 좀 괜찮았고 자동차도 좀 나쁘지 않았고요. 석유화학, 석유 제품, 바이오 헬스 이런 쪽도 조금씩이지만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 이렇게 50%씩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하반기엔 좀 줄어들 건데 네. 이 나머지 업종들이 하반기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월, 8월로 갈수록은 반도체 외의 업종이 선전하는지 네. 그 데이터를 계속 매달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지난 금요일은 올랐죠. 네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오르지 않은 좀 아닌가요?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지지부진했나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좀 빠졌고 아, 빠졌나요? 네. 네, 국내 그 대표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오르긴 올랐는데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인데 사실 오늘은 동해가스전으로 간 거고요. 아,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지난해 상승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러니까요. 속상해하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어떻게 2차 전지 반응은 언제쯤, 그러니까 반전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지금 분석들을 하세요? 결국 이제 관건은요.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팔려야 되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근데 그게 지금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게 2분기에 나오겠지 3분기에는 자꾸 늦어지니까 근데 결국엔 전기차가 돌아서야 되고요. 그걸 키를 쥐고 있는 건 저는 테슬라.
네. 테슬라 판매가 좀 우리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가능하다면 저는 좀 돌릴 것 같고 그리고 GM이나 이런 쪽에서 또 최근에 전기차 신차 네. 발표도 했었고 현대차가 올해 10월에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돼요. 미국 어디죠? 미국 조지아주에. 조지아주. 그러면 네. 이제 보조금을 받아요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상반기보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의 문제인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도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이라 조금 이제 자제하자 이런 또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럼 배터리 가격은 좀 안정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 갖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6월 증시가 시작됐는데 지켜봐야 될, 주목해봐야 될 증시 일정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이제 5월달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내일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근데 네. 6월 6일은 한국은 쉬지만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할 거란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유럽이. 네.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시고 ECB.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